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36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 끝났는데, 우리 관계법규가 그러니까 얼떨결에 효자 과목이 돼버렸네요. 뭐, 경제학 뭐 많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관계법규는 뭐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4문제 정도는 솔직히 우리가 평소에 안 다뤘던 문제예요. 저 구석탱이에 있는 거, 뭐 분과위원회, 시범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그동안 안 나왔었고, 뭐 저기 또 시행 규칙에 있는 얘기들, 주로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그런 문제가 한 서너 문제 나왔는데, 그런 문제는 그냥 무시하셔도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 한 90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그렇고, 그리고 한 4문제 정도는 좀 약간 아리까리한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문제 정도 뭐 감을 하면 그래도 한 80점 정도는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이제 정리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시험은 그렇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관계법규만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과목도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70에서 80점 정도는 득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계법규는요, 그러니까 한 8문제 정도 만약에 뺀다. 아주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그동안 계속 다뤘던 거. 또 어떤 문제도 보시면 우리 마지막 총정리할 때 모의고사 문제랑 똑같은 문제도 있었죠. 예. 그 건축법에서. 그래서 자, 한번 문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관계법규가 범위가 이렇게 작은 과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계법규도 시험에 나올 만한 70에서 8점 정도의 점수대를 위해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자, 1번 문제. 우리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 광역이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은 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죠? 장기 광역계획권 맞고, 그 다음에 2번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의사 시군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의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시도의사가 요청하면요. 그 다음에 4번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틀렸죠? 광역계획권 지정을 도지사가 했으니까 승인도 역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인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시장 군수인데 갑자기 국장 나오면 안 되죠. 만약에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국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기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요. 자, 2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기본 문제로 냈습니다. 역시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오는 거, 관리계획의 내용 해당하지 않는 거.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고, 성장관리계획은 이건 어느 파트에 나옵니까? 개발행위 파트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개발행위. 그래서 이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복합용도계획 신설된 계획이죠. 도시혁신계획. 자, 이런 것들. 요게 지금 다 뭐였죠? 이것도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일종이었잖아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에요. 도시군 계획에서 입체복합구역. 요 세 개는 신설된 계획 가지고 냈네요. 어쨌든 성장관리계획. 과거에도 한번 기출됐던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자, 3번 문제 갈까요?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한다. 자, 관리계획이 제일 하위 계획이잖아요. 제일 위에가
국가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니까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겠죠. 맞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했죠. 기본계획, 생활권계획도 포함돼야죠. 제외되는 게 아니죠. 생활권계획도 기본계획의 일종이니까 생활권계획에 부합돼야 됩니다. 관리계획도 틀렸고. 2번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맨날 나오는 문제야. 입안의 제한. 입체 산업기지였죠. 입체,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 그 다음에 산업, 요거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죠. 있다. 지금 맞죠? 네,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것 고르라는 거였어요. 2번이고요. 3번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한다.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은 국장이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맨날 연습하셨던 거 고시한 날 발생하죠. 다음 날이 아니라. 5번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틀렸죠. 우리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요 지구단위 계획. 그죠? 지구단위 계획. 시장 군수가 입안한 거면 시장 군수가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직접 시험장에서 그 관계법규 처음 보셨을 분들은 좀 기분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앞에 쪽에 좀 무난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4번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자, 이게 이제 신설된 제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1번 국토부 장관은 특화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이 입안할 수도 있었어요. 요청하면. 그죠? 그 다음에 맞고요. 2번 주민이 복합 용도 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간 재구조화 입안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건 맞아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4분의 3이죠. 그런데 이체 복합 구역 같은 경우에 시설과 관련된 것은 4분의 3, 요거는 3분의 2. 그런데 요게 틀렸죠. 국공유지는 제외하는 거죠. 이것도 옛날에 기출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죠. 제외. 여기를 틀리게 됐네요. 요거는 맞게 내고 그래서 틀린 게 2번이었습니다. 3번 주거지역에 공간 재구조화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죠. 이미 개발된 지역이니까 주거지역이니까. 4번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중 복합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제가 모의고사 낼 때 이걸 틀리게 냈었는데 이거 지금 맞게 냈죠. 우리가 구역 지정에 관한 것은 시도의사가 결정하는 거라도 심의는 어디를 거쳐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맞는 얘기였어요. 맞는 얘기고. 5번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 공간 재구조화 결정의 효력은 그 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지형도면이 필요 없으니까 만약 지형도면이 필요하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여기 필요가 없으니까 그 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게 2번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요게 이제 조금 이게 킬러 문제였습니다. 이거 우리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규칙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규칙 6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그래서 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중 전세버스 운송 사업용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것도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상수도, 그 다음에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 뭐 재활용 시설, 뭐 충전 시설 해가지고 쭉 있어요. 쭉 있는데 다 맞는 겁니다. 다 맞는 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 킬러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국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계획 나왔네요.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1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바로 틀렸네요. 자, 더 상위의 계획을 위반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하고 지금 뭐예요?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그런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면 무슨 내용이 우선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하죠. 기본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기본계획이니까. 3번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병리하는 생활권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된 조항이라서 요 가지고 많이 연습하셨는데 우리 모의고사 볼 때는 요걸 제가 관리계획으로 고쳐서 냈었잖아요. 맞죠? 생활권 계획은 무엇의 일종이다? 기본계획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맞고요.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 많이 기출됐던 내용이죠.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했으면 토지 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5년 이내 했었으면요. 중복되니까. 5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이게 작년 문제였죠. 수도권에 속하면 안 되고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면 안 돼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문장으로 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틀린 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우리 국토계획법상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1.1계획.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게 1.1계획이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그쵸?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1.1계획이었으니까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계획 관리지역.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요 앞에 3종을 넣어가지고 괜히 좀 어렵게 좀 약간 느낌을 다르게 낸 건데 1종, 2종, 3종인 건 상관없이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계획 관리지역은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1.1계획이다 라고 문제도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아니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이을 4번이네요. 자, 7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우리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것. 자, 1번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해제됐으니까 이제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당연히 이런 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자, 냈던 거예요.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죠. 100%까지 강화한다. 여기도 틀렸네. 완화하죠. 요거 기억 안 나셨더라도 여기가 틀렸다는 것도 보시면 돼요. 완화하는 거죠. 3번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도시지역이요, 당해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법 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높이 제한 120% 완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완화. 그리고 잘 내는 문제였죠. 이게 맞는 거였네요. 4번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효력을 잃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었어요. 그러면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당시 도시군 관리계획도 효력을 잃는다? 말이 안 되죠. 요 내용만 효력을 잃었으니까 지정 당시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 지정 당시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다 싸그리 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아까
지구단위 계획은 관리 계획의 내용입니다. 기본 계획이 아니라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옳은 게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성장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9번 옳은 겁니다. 1번 공업지역 중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성장 관리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어떤 느낌이었죠? 성장을 잘하도록 관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장이 끝난 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끝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업지역, 요게 틀렸죠. 그러니까 보존지역이라든지, 그쵸? 보존지역이야. 녹지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데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거죠. 1번은 틀렸고, 2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존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우리 모의고사 또 붙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하시라, 이게 작년 가을에 봤던 중개사 문제로 냈기 때문에 보전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완화할 수가 없다 그랬죠. 보전지역에서는 50% 이거는 계획관리지역이에요. 보전녹지지역은 안 돼요.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50% 건폐율 완화에 적용할 수가 있던 것이었죠. 그 다음에 3번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다행이요. 이런 거 막 헷갈렸어도 다행히 맞는 게 바로 보여요. 당연하죠. 이 개념 아시면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개발행위의 기준인 거예요.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줄 때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허가를 내줘야죠.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개발행위나 건축 용도 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맞네요. 자, 답은 3번. 그래서 답 찾기는 쉬우셨을 것 같아. 그다음에 4번 성장관리구역의 면적을 5% 이내에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절차 생략. 왜? 경미한 거니까. 5% 이내, 10% 이내면은 생략할 수 있어요. 5%니까 생략. 근데 들어야 한다. X. 5번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병행에 관한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의 구역 안을 10일 이내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들 국토계획부에서 열람은 대부분 뭐죠? 14일이에요. 10일이 아니라 14일. 자, 그래서 답 3번 했으면 뒤에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 요거는 14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10번.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나왔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한 설명으로 1번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 들어야 됩니다. 의견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로부터 1년, 이거 1년이었죠.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기반시설의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당장 지금 기반시설이 애들 학교가 부족하고 도로가 부족하고 하니까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1년 맞는 얘기네요. 3번 시장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은 따로 회계를 처리해야 되니까 특별 회계를 설치해야 되는 것. 당연한 얘기고요.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1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다. 이 비용 부과 대상이 이게 150이 아니라 200제곱미터 초과죠. 200. 그래서 이것도 우리 모의고사에서 연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셨을 것 같아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공원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죠. 뭐 공원, 도로, 학교 이런 거 다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11번 자, 자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책에는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자연 취락지구니까 보전지역에서 취락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 지구가 되겠죠. 그럼 취락이니까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이게 여러분들 푸실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차장, 학교, 마을회관 설치 이런 것들 지원하겠죠.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동네가 있는 거니까 쓰레기 하수 처리장, 그 다음에 동네에 물 넣으면 안 되니까 하천 정비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계량, 그 다음에 마을이 있는 거니까 주택의 신축 계량, 이런 게 다 지원 사업에 해당합니다. 산지관리법 임도하고는 이 취락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게 됩니다. 요거는 요 개념 가지고 푸셨으면은 답을 또 맞추셨을 것 같아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2번 문제. 이게 지금 자, 이런 문제를 또 냈네요. 시행규칙의 맨 뒤에 있는 얘기인데요. 시범 도시계획 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그럼 시범 도시 사업 계획은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특광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범 도시 그 계획을 세울 때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있네요. 시범 도시 사업의 목표, 전략, 뭐 특화 발전 계획 추진 체제에 관한 사항. 자, 이런 것들이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범 도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국토 종합계획 및 광역 도시계획 수정 정비에 관한 이 특광시에서 지금 시범 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 국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느낌으로 찾으셨어야 돼요. 국토 종합 이런 것은 국장이 하는 거지 특광시에서 하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3번 시범 도시사업 시행에 필요한 도시군 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시범 도시사업 계획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주민 참여 등 지역사회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시범 도시계획사업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종합, 자, 요걸 좀 보셨어요. 요거는, 이건 국장이 하였구나.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범 도시 사업 계획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좀 킬러 문제였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13번 문제요. 이것도 문제의 문제죠. 이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된 거, 자, 이걸 또 냈네. 이것도 규칙에 있는 사항인데요. 이 동법 규정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데, 요 조문에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이런 말은 없고요. 용도 지역 변경계획, 변경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이런 거 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반사항, 여기서 분과위원회에다 위반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이것도 자, 낯선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그냥 한번 그냥 100점 맞지 말라고 킬러 문제로 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외울 여력은 없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 13문제를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14번서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공시법이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가 조사평가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작년에 냈던 거 또 냈습니다. 표준지예요. 조사평가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 자, 지리적 위치, 토지의 지리적 위치 나와야 되고요. 국토계획위원회가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자, 여기서 이게 보여주셨어요. 용도구역이 아니라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주유환경, 토지 이용 현황, 토지 형상 및 지세, 이런 것들이 평가 보고서에 다 포함됩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또 내면 용도 지구 또 이렇게 내겠다.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 구역이 아니라 용도 지역.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개별 공시지가예요. 자, 군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으로 우리 공간정보법상 지목 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 공시가 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가 있죠. 맞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를 위하여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를 검증 생략 토지로 선정할 수 있다. 우리 연습 많이 했습니다. 생략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개발이 진행된다든지 개발 중인다든지 또는 지금 뭐가 바뀌어요?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거. 그럼 이런 데는 이 가격 변동이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할 수 없다죠. 없다. 이건 우리가 많이 기출됐던 거 연습하셨던 문제였습니다. 4번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군수는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 사유도 많이 보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답은 쉽게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죠. 자,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 주택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군수는 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기준을 현재 1월 1일이죠. 1월 1일 현재 관할구역의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맞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한 표준주택으로 선정됐어요. 그러면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 주택가격으로 보는 거죠. 자,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개별 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개별 주택의 사용승인이 포함되어야 된다. 요거 틀렸네요. 자, 사용승인이 들어가는 것은 표준주택가격이죠. 개별 주택가격이 아니라 표준주택가격.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4번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되죠. 지방세 부과의 기준. 그 다음에 5번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 항상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 거죠. 맞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국토부 장관이 감정평가법인 등의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되는 거. 자, 요 법인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기억나실 것 같은데 언제였죠? 자, 저 감정평가사 결혼이 있었을 때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않은 거. 그죠? 그때는 법인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지기간 중에 업무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했을 때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감정평가법인 등이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적발됐어. 1차례 이런 건 상관없는 거고, 그러면 업무 정지 기간 중인데 했으면 큰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인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맞고요. 국토부로 정하는 감정평가 법인들이 준수해야 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평가 사실 2차례 적발된 경우, 이거는 취소 사유는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인원 보충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이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토지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조언이나 그 다음에 정보 정한 사실이 3차례 적발된 경우, 자, 이런 법 위반 사실은 반드시 필요적으로 인가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인가취소 사유는 딱 2개였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번 하나네요. 그래서 17번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감정평가사법상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국장은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할 수 없어 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으면 조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맞고. 2번 평가법인 등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해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3번 국가는 토지 등의 관리를 위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해야 되고요. 법인 등에게 의뢰하고. 4번 신탁
회사가 자산의 매입, 매각 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요청해서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5번. 법인 등은 감정평가 원본을 발급일로부터 2년 이상. 와, 또 나왔네요, 이게. 그래서 원본은 5년 보존. 그 다음에 기타 서류는, 관계 서류는 2년 보존이었죠. 여기가 원본은 5년이었죠. 여기가 틀렸네요. 다행이었습니다. 답이 쉽게 보였을 것 같아요. 원본 5년, 관련 서류 2년. 자, 단골 시험이었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죠. 요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 감정평가사가 두기 사무소를 설치하여 감정평가.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그 다음에 이중소속 금지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감정평가사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 이것도 직무와 관련돼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 형이 확정되면 징계사유 맞아요. 감정평가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입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 보증보험이나 공제사입 가입하지 않는 경우 이건 징계사유는 없어요. 그 정도로 징계할 정도로 센 법 위반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보험 가입 안 했다. 과태료 부과사항은 맞아요. 자, 과태료. 그래서 이게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은 맞는데 이게 징계까지는 아닙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그다음에 4번.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검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했다. 이런 거는 중대한 법 위반 사실입니다. 검사 거부 이런 것들은 다 징계. 이런 강제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자, 감정평가사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도 갱신 등록을 하지 않고 5년마다 갱신해야 되겠죠. 갱신하지 않고 감정평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행했다. 이런 것들은 법 위반이 센 것이니까 징계 사유가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딱 문제에서 우리가 그 기본 개념 가지고 좀 푸셨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중대한 좀 위반인 것들은 징계. 요거는 징계까지는 좀 그렇다. 이건 과태료 부과사항. 자,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으로 가겠습니다. 20번. 자, 국유재산법상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이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2번. 총괄청은 기부 체납에 따른 행정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합니다. 행정재산은 민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총괄청은 사용 승인한 행정재산의 재산관리가 감사 결과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부당하다고 인정했으니까. 5번.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때는 체납할 수 있었죠. 기부하는 것이니까. 기부자인데 이 사람이 기부한 사람한테 다시 사용 허가를 내주는 거죠. 무상으로. 이것으로 이때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다죠. 있습니다. 답은 5번이었네요. 자, 21번.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존용 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 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사용료는 빼고 관리비 상당을 빼고. 그 다음에 2번. 행정재산이 토지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 경쟁 방법으로 사용 허가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용 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고. 당연하겠죠. 4번.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의 상속인에게 기부한 거예요. 재산의 상속인에게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 허가 기간은
5년이 들어간다. 자, 이거 잘 냈던 문제죠. 보통 사용 허가 기간은 5년인데 기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더 쓰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료 총액이 기부 재산에 가액에 이르는 기간까지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기부한 사람이니까 조금 혜택을 줘야죠. 5번 중앙관세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잘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요. 일반재산 문제죠.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일반재산은 국토개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가 없다. 일반재산은 원래 매각되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처분 제한되니까 당연히 매각할 수 없다. 맞는 얘기가 되고. 2번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 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 맞고요. 용도를 지정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왔었던 얘기죠. 10년 이상. 4번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때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기한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면 20년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죠. 30년이죠. 20년에 30년 30 플러스 20이었죠. 그래서 20 범위에서 요거도 틀렸네요. 두 차례가 아니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30 플러스 20년이었죠. 답은 4번. 자, 이것도 모의고사 때 바로 풀었던 문제입니다. 5번 소규모 일반 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 토지를 교환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23번 문제. 자, 요거는 자, 국유재산법상 연체료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 국가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데 이거 여러분들 책에는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았는데 이거 민법으로 푸시면 되죠. 시효 중단 사유가 뭡니까? 청구, 압류, 승인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 청구, 압류,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죠. 그래서 제척기간 도가 이런 건 중단 사유가 아니고 납부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이게 다 청구죠. 청구, 그 다음에 압류. 자, 이런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이거는 민법 실력으로 푸셔야 돼요. 관계법규에서 따로 얘기 안 해도. 자, 책에는 있지만.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부터 이제 건축법으로 가있죠. 건축법. 자,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중이용 그러면 뭐였죠? 516이었죠. 516. 16층 이상이거나 또는 5,000제곱미터. 그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게 문종, 판운, 의숙. 자, 이런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를 어때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 되니까 이건 탈락. 이건 탈락. 그건 15,000제곱미터. 자, 이런 거는 넓은 바닥 면적이니까 되는데, 그럼 여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문종판운 의수. 자, 요거 고르는 거죠. 자, 뭡니까? 문화시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동물원은 뺀다고 그랬죠. 빼고요. 종교시설. 아, 여기가 있네요. 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과 관련돼서는요. 여객용 운수시설이에요. 여기는 이제 지문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과 관련돼서는 사람이 많은 데가 뭐예요? 종합의료시설이죠. 종합의료. 요양병원이 아니고요. 요양병원에는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종합의료시설이 되고요. 숙박시설도 이게 사람이 지금 다중이용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숙박시설도 관광 숙박시설이에요. 관광. 근데 지금 일반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지금 용도,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돼서 낸 문제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은 내년에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자, 건축법상, 자, 자연환경이나 수진보호를 위하여 도의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서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할 경우 사전에 도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축물이 아닌 거. 우리 이거 한 모의고사에서 한 3번 연습하셨죠? 삼촌회사요. 시도의사,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되는 건축물,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해줄 때 삼촌회사로 했죠.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삼촌회사에서 회식하는 거라 했잖아요. 제가 회식. 그럼 회사니까 일반 업무시설. 이거 모의고사 제가 냈었던 모의고사랑 답이 똑같죠. 공공 업무시설이 아니라 일반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 회사니까 일반 업무시설. 공공청사 아니라고요. 일반 업무시설이고, 그 다음에 회식하면은 우리가 저녁 때 술도 먹고 하는 것이니까 일반 음식점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래방 간다고 그랬잖아요. 위락 시설이고요.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집에 가는 사람 아파트로 간다 그랬어요.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고, 그 다음에 회사 근처에서 잘 살아온 모텔 이런 데서 호텔에서 자면 되니까 숙박시설. 그래서 삼천회사에서 회식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었죠. 정답이 똑같았어요. 모의고사랑. 자, 그 다음에 이건 많이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 자, 그 다음에 26번은 주거 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은 산업 등 기타 산업 등 시설군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주거 업무시설이 나왔는데 그래서 좀 편했습니다. 주거시설, 뭐 주택 업무시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정, 군사시설, 국방 군사시설 이런 것도 다 주거 업무시설에 들어간다 그랬죠. 답은 1번이었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은 올해 조금 우리가 그동안 많이 연습했던 데서 나왔습니다. 나올 만한 데서 기출됐던 거에서 공개공지가 어디였죠? 네. 1준이 상준이었죠. 자,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대상지역 건축법상. 그래서 일반 1준이요. 1준이 상준이 할 때 일반 주거지역. 그쵸?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인데 일반 사업이면 상관없습니다.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준이가 준공업지역이에요. 준공업지역.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은 공개공지 확보해야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일반 공업지역. 이것도 우리가 기출됐던 거 연습하셨습니다. 자, 28번 가시면, 자, 이제 공간정보법. 아주 쉽게 나왔죠, 올해는. 지적법인데, 지상경기 결정 기준, 맨날 나오는 문제, 경기 결정 기준 옳지 않은 거. 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나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높나이 차이가 있으면 구조물의 하단부였죠.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면의 상단부고, 물하고 접혀 있으면 최대 만조이선. 공유선 매립토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들어갈 때는 바깥쪽 어깨 부분. 그래서 아주 효자법입니다. 요 공간정보법은.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목의 표기 방법. 보통은 지목을 첫 글자를 도면에다가 쓰는데 공장용지, 그 다음에 주차장, 맨날 나오는 문제잖아요. 주차장, 하천, 유원지. 요 네 개는 두 번째 글자 쓰는 거죠. 공장용지는 장. 그쵸? 공장용지는 장. 그 다음에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공장용지는 장 이렇게 써요. 도면에. 철도용지는 철이라고 쓰는 거고, 하천은 천. 답이 3번이었네요. 광천지는 광, 창고용지는 창. 자, 요것도 자,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0번 가시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의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좌표를 쓰기 위해서는 부호하고 부호도가 나와야 되고요. 당연히 소재는 나와야 되겠죠. 어떤 토지인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소재 나오고, 이 토지가 몇 번 도면에 있는지 도면 번호 나오고요. 토지 고유 번호는 대장 형식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떤 토지인지 아니까. 측량 결과도 이런 건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부호 및 부호도 나오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좌표 등록부에 측량 결과도를 넣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31번 문제 가시면 축적 변경. 올해 또 나왔네요. 축적 변경. 자, 지적 소관청은 축적 변경하려면 축적 변경 시행적 소유장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의사 대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축적 변경 기결을 거치고요. 축적이 시행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말뚝박아야 되죠. 30일 이내. 30일 이내. 그럼 맞는 게 소유자 3분의 2, 32, 4번이네요. 다 1번으로 되어 있네요. 오타리 1, 2, 3, 4, 5. 4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정보법은 좀 무난하게 나왔고요. 등기법, 자, 등기법 올해 개정됐고 제가 개정된 내용만 또 쭉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총정리하면서 여러 번 푸셨는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개정된 내용을 답으로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내용 가지고 했습니다. 지방보원장은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사람을 다른 등기소 위임할 수 있다. 예, 지방보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죠. 지방보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 답은 바로 1번이었네요.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 관련하여 등기 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경우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올해 특례였죠. 관할 등기소가 달라도 이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였습니다. 3번 상속으로 인한 등기 신청의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상속 유증의 특례였습니다. 상속 유증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데서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건의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등기청 각하 사유에 해당한 관할 위반하면 각하입니다. 5번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구에 걸쳐 있을 때는 대법원 규칙을 정한 바에 따라서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누가? 상급보원장이 관할 등기소를 제정합니다. 자, 다음에 33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보존, 소유권 보존 등의 말소 등기는 등기 명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하고요. 공유를 분할 판결에 대한 등기는 공유를 분할한 것은 승소한 사람 필요 없어요.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 맞고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단독 신청. 채권자는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이죠.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5번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해야 되죠. 대표자가 아니라, 이것도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대표자가 권리자인 게 아니라 그 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이것도 그대로 나왔네요. 모의고사 문제. 자, 그 다음에 34번 신탁 등기원. 자, 1번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하는 신탁재산이 공유 또는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자, 공유가 아니라 합유입니다. 신탁법에서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합유로 정했다. 자, 이거 푸셨던 문제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할 수도 있고요. 수탁자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인의 해임으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수탁자가 한 명이면 그 사람이 단독으로 하면 되는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자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 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신탁 등의 말소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탁 등기 수탁자가 단독으로 하고요. 말소도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35번 갈게요. 자, 문제가 뭐였죠? 네. 옳은 것 고려. 이의신청 또 나왔네요. 이의신청.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한 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결정한 후에는 의미가 없어요. 결정하기 전에 명령할 수 있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가지고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죠. 3번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 정보를 지방법원에 보낸다. 등기관이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이 인정했죠. 그럼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요. 법원까지 갈 일이 없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래야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으로 보내는 거죠. 3일 이내에.
그다음에 4번 등기한의 결정에 이의를 한 때는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집행 정지 효력이 없죠. 5번 관할 지방법원 이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한에 그에 해당한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에는 물론 등기상 이해관계 인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법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준 거죠. 그럼 등기관한테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려라. 자, 이게 맞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35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36번 채권 담보에 관한 법령상, 오타가 있네요. 채권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 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 했어요. 옳은 것. 1번 담보권 설정자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이미 설정된 동산 담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아무런 영향이 없죠. 영향이 없고요. 말소됐을지라도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죠? 공탁 누가 했죠? 담보권자가 한 거예요. 담보권자가. 그러면 그것은 채권자들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공탁했던 담보권자는 회수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고요. 3번 동산 담보권의 효력은 담보 목적물에 대한 압류 후에 담보권 설정자가 그 담보 목적부터 수취한 과실에 미치지 않는다. 자, 미칩니다. 왜요? 압류 후에 수취한 것에 대해서 과실에 미칩니다. 담보권의 효력은요. 4번 동산 담보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죠. 다 민법 얘기네. 5번 담보권자는 동산 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방해 제거. 그다음에 동산 담보권 방해할 우려가 이유로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물권적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 청구권이에요. 청구할 수 있죠. 물권이니까 그래요. 있다죠. 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정비법이요. 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면 절차 생략 등을 할 수 있잖아요.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위치 변경, 우리 기출됐던 거, 우리 푸셨던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이거 연습을 하셨어. 그래서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확충하고 그런 것은 경미한 사항인데요. 위치를 옮기는 거, 요거 위치. 요거는 중대한 사유예요. 정문이 바뀐다. 101동 앞에 정문이었다가 저 501동 앞에 정문이 된다. 큰 사건입니다. 101동 앞에 지금 상가, 저 단지 내 상가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와야 된 계획이었는데 저쪽 501동 앞에 상가 건물이 있게 된다. 근린상가가. 그럼 큰일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게 아니라 중대한 거였어요. 중대. 바로 답이 1번이었죠. 그래서 외장재로 바꾼다. 건축물 설계 용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에 대해서 건축물의 배치, 주택단지 안에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거, 이런 건 경미한 거예요. 위치를 안 바꾸는 거니까. 건물의 위치는 안 바꾸니까. 사업시행 명칭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정비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바꾸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38번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자녀분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죠. 사업비용으로 충당해야 되니까 보류지로 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가받은 내용대로 공급해야 되겠죠. 시장은 관리처분계획이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이거 60일 이내에요. 자, 맞고요. 4번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죠. 60일 내에. 자, 종전 건축물의 전세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때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원칙적 사용수익 금지죠. 이런 이제는 뭐가 됐으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전 고시 있을 때까지 이제 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거하고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사용 수익할 수가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으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여기가 틀렸죠.
동의를 받아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답은 틀린 게 5번이었네요. 자, 39번. 자,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비법상 조합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도 조합의 임원이 되는데 제한이 없다. 조합의 임원이 될 때요. 임원이 될 때 조합원이어야 되는데 공유하는 경우에는요. 가장 큰 지분을 갖는 사람이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한 경우에 지분과 관련돼서 제한이 있는 거죠. 제한이 없다 해서 틀렸네요.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거 무지 잘 나왔던 우리 기출지문이죠. 그대로 맞네요. 옳은 거 맞죠. 그다음에 3번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이 임직원을 겸할 수 없죠. 겸직금지. 4번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 및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된다. 자, 올해 개정됐던 거였죠. 그래서 선정하는 것은 맞아요. 과반수. 이 취소하는 것은 과반수가 아니라 자, 100분의 20이죠. 20%. 자, 이렇게 출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취소가 틀렸죠. 취소는 과반수가 아니다. 선정할 때, 시공사 선정할 때만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조합장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당연 퇴임이죠. 결격사유니까. 그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하는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퇴임 전 행위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잃는다가 아니네. 답이 어떻게 됩니까? 옳은 거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르세요. 정비계획이요. 정비계획. 자,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정비계획이 들어가야 되죠.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과 관련되는 거니까 도로 어떻게 갈지 이런 게 다 정비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도시 광역적 재정비하는 기본 방향 좀 어때요? 광역적 나오니까 이거는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들어갈 사항이죠. 이것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도 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세입자 주거 대책도 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맞고 니은만 틀렸네. 기역, 디귿, 리을. 여기 5번에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쭉 보다 보니까 또 공부했던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그 정도 쭉 정리하셨으면은 한 80에서 90점 사이에는 맞았을 것 같죠, 여러분들? 제 욕심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 36회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 감정평가 관계법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